안녕하세요. 저 YD입니다. 저는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을 투자하고 있고요. 여러 자산 중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을 요즘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을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2010년도에서 한 14년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슬라이드의 제목이 비트코인의 도전과 성장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요.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현세에서 한 10년, 15년 전에 그 상황을 본다면 참 대단한 도전이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렇게 좀 정해봤고요. 한 10분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. 재미가 없겠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네, 어제 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피자데이였잖아요. 5월 22일 날 피자데이가 있었고 그 피자데이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,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빠르게 확장해주는 그런 어, 트리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산으로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비트코인이 뭐지? 하고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됐겠죠. 그래서 2010년 7월에 드디어 첫 거래소인 마운티곡스가 설립이 됩니다. 비트코인을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. 그 이후로 조금 더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1달러를 돌파하는 게 바로 1년 뒤인 2011년이니까 그 1달러도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011년 1달러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는 자산의 하나인 디지털 금이라고 별칭을 하게 되는 것도 등장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010년 말에는 그동안 한 뭐 2009년도, 2010년도 한 2년 정도 여러 가지 사건을 같이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지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하지만 필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게 바로 2010년도 말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바로 2009년, 2010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러면 2009년도, 10년도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그 시스템적인 그 채굴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채굴 하니까 이게 도대체 광산에서 뭘 캐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비트코인 채굴은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그 블럭의 논스 값을 찾아내서 그 논스 값을 맞춘 풀에게 10분에 한 번씩 50개의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가 오기 전에는 50개의 비트코인을 10분마다 줬던 거죠. 근데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25개, 또 반감기 이후에는 12.5개 이렇게 약간 인플레이션의 반대, 디플레이션에는 비트코인을 캘 수 있음으로써 좀 더 비트코인의 공급을 자제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현재 저희들은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초반기 2009년, 2010년에는 굉장히 채굴이 편했고 그 편함으로써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심지어 CPU 채굴이었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한 대로 쉽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량 어떻게 보면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양 특히 2009년도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
많은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익명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투명한 어떻게 보면 그 거래가 그 지갑 주소가 익스플로러 내에 다 표시가 되고 찾아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50개의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들이 뉴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초반기인 2009년도, 10년도에는 굉장히 쉽게 채굴이 가능했고 그 채굴로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그런 익명성의 지갑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곧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언제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. 그것이 나중에는 비트모빗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. 네,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초기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 1달러를 돌파하는 2011년 그 디지털 금융의 별칭을 얻게 되는 그런 11년 이후에 2012년에는 바로 비트코인 재단이 설립이 되고 또 비트코인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과 확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. 2013년에는 지금 그런 익명성이라든지 여러 그 은행을 거치지 않는 P2P 거래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좀 범죄 화폐로 여겨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악용되는 것 때문에 정부의 또 규제를 많이 받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된 해가 201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지금 그 표지에도 있지만 이 슬라이드가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첫 번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2014년이죠. 그래서 2014년 초에는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85만 비트코인이 탈취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게 됩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의 보안에 의심이 증가되었고 또 그 여파로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서 개인키를 좀 더 보안성이 강하게 지갑을 보관하는 그러한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게 되고 또 다중서명 지갑 등으로 여러 가지 보안 수단 등이 나오는 그러한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. 네, 비트코인이 이제 그 2013년, 14년에 정부의 규제에 또 마운트 곡스 사태로 굉장히 많이 그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로 인해 일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비트코인을 좀 바꿔주는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바로 비트코인을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나라의 화폐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또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화폐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. 또 기관 투자가들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뭐 양립이 되죠. 어떤 곳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새로운 디지털 금이다 하는 곳도 있고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메이저한 투자회사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어떻게 보면 화폐고, 이거는 불법적인 수단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2015년, 16년 계속 그 기조를 이어왔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근간에는 그 유연성으로 그 회장의 유연성으로 굉장히 반대의 입장으로 비트코인 ETF까지 만들고 여러 투자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회사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생태계 확장이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운트곡스 사태나 여러 정부의 그런 규제, 특히 그런 안정성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그 비트코인의 약점 아닌 약점을
공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새로운 코인, 새로운 토큰들이 나와서 그런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컨트랙을 좀 더 강화한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다른 초반기에 알트코인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뭐 심지어 여기도 적혀 있지만 그냥 생태계 확장으로 보여지는 그런 알트코인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의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2009년, 10년, 11년, 12년 초반기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비트코인이었고 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그 시스템적으로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 그리고 그런 여러 거래들을 원장을 적어서 여러 노드 또는 이제 서버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서버에 분산해서 가지고 또 그 분산된 것들이 언제라도 백업되고 언제라도 다시 동일한 원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 철학을 갖고 있고 또 혁신의 기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모빅 등의 새로운 암호화폐 개발에 기반이 된 그런 비트코인이 초반기, 중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비트코인은 이제부터도 더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2009년부터 2013, 14년까지는 초반기라고 조금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비트코인의 미래,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솔직히,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도 7만 1000부를 넘은 그러한 또,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전고점을 가고 있는 1억을 넘는 가격 1억을 넘는 그러한, 가격이 나오는데, 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,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, 이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많은 화폐를 대신할 수 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한 사회에서 약간의 그 자기 자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기술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새로운 응용 문화가 또 개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도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또 각 기업체에서도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안성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버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. 이거 역시도 비트코인의 하나의 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채택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또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발전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나 또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그거를 이제 확대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초반기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트코인에서 다른 알트코인,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트모빅의 그러한 그 발전과 또 어떻게 보면 시초 그리고 어떻게 왜 비트모빅이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보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찾아뵙겠습니다. Y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